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30억, 40억짜리 양도하다가 비과세가 부인돼서 10억, 15억 추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피스텔은 불과 2억짜리인데 양도소득세를 15억, 20억 추징되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택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을 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세금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비하인드 텍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아은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가져온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오늘 가져온 자료는 국세청에서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3월 11일에 배포했던 기사인데요. 자, 제목 보면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제1회차라고 해서 6가지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했고 앞으로 이거 다 조심해라 라고 국세청이 친절하게 알려준 좋은 기사입니다. 또 저희 다솔이 양도소득세로 대표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밑에 나온 6가지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주제가 딱 좋겠다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자, 한번 차분하게 봐보겠습니다. 국세청 청장 강민수는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실수 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 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 포인트를 연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 내용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무조사로 많이 추징이 되고 있다는 건데 세무사님들이 신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과연 없었겠느냐 하면은 세무사님들은 이미 다 리스크 고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 양도 할 때까지는 그 대비를 하나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세무사님께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세무사님이 뒤늦게 자료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 아마 납세자가 원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비과세로 신고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지금 발표자로 나온 것처럼 다 이미 검증이 되다 보니까 적발이 돼서 추징이 단 케이스들일 거고 그런 것들이 왜 추징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산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은 10%인데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부정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산세가 40%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이냐 부정행위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무신고는 또 20%인데 즉 여기 지금 과소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양도세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추징될 때 비과세인 줄 알고 무신고를 하면은 무신고라서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빵원이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는 추징됐을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소신고라고 해서 가산세가 10%만 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2억 이하라서 비과세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신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과세로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10%로 막는 게 중요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라고 보는 그 성격 이것도 어쨌든 연 8%까지 붙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니 국세청이 말하는 거는 최선의 절세가 결국 성실하게 신고해서 가산세를 안 맞는 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6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씩 봐보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이 두 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도가에서 빼는 취득가액이랑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 그 2가지에 대한 항목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자격농지 감면과
부당한 분할 양도세 거래에 대한 과세라고 돼 있는데, 자격농지 감면은 우리 자격농지가 1년에 저희가 이제 1억까지 이제 자격농지 감면이 있다 보니까 그 한도를 두 번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사실 묶여 있다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씩 묶어서 제가 내용을 해보고요. 자, 큰 제목들이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하나씩 봐가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1번 케이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때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팔면 2주택자일 때는 10%, 3주택자일 때는 20% 이렇게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 중과세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어서 주택으로 팔지 않으려고, 실질적으로는 주택이지만 공부상 업무시설로 돼 있어서 주택의 양도를 안 보고 업무시설의 양도로 보겠지라고 해서 주택의 중과세를 적용을 안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인 게 드러나서 주택의 중과세를 맞은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다른 주택을 파는데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내가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주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파는 다른 주택이 과연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다른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실질적 주택 때문에 얘가 비과세를 못 받는가? 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케이스가 많았던 게 사실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이 그 케이스가 많았고, 뭐 겸용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제가 밑에 거랑 좀 다르니까 1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랑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 부침 1, 2 붙어 있고요.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이 되는 사례가 있답니다. 자, 소득세법상 주택, 아까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 오피스텔 떠올려 볼게요. 오피스텔이 가보면 출입문, 문이 있죠? 1501호, 1502호 다 있습니다. 화장실 당연히 있죠. 취사시설, 싱크대랑 다 있죠. 가스레인지랑. 자, 그러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얘가 주택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공부상의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업무시설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 플랜카드 봐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주택수 제외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주택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공부상의 업무시설이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으로 보겠다. 즉 주택으로 보니까 이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내 다른 아크로 리버파크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주택을 2주택자로 봐서 비과세가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들어놓고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30억, 40억짜리 양도하다가 비과세가 부인돼서 10억, 15억 추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피스텔은 불과 2억짜리인데 양도소득세를 15억, 20억 추징되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법원 판례를 하나 봐보겠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의 건물인가에 판단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가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다시 오피스텔을 떠올려 볼게요. 잠깐
사업자가 잠깐 들어와서 실제로 거기 업무를 보다가 나갔어요. 그러고 다시 임차인이 실제로 뭐 사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그런 걸 따지면 그 구조 기능 시설, 아까 위에서 말한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 다 그대로 있죠. 업무용으로 쓴다고 취사시설 뜯어냅니까? 뭐 싱크대 뜯어냅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 본 적 없거든요. 임차인이 만약에 뜯어내면 임대인이 가만둘까요? 화장실 없애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잠깐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구조랑 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하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이 2주택자, 3주택자로 해서 주택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다 부인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구제될 수 있느냐? 저도 케이스 엄청 많이 다투다가 패소하기도 하고 승소하기도 했는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피스텔이 보통 계약을 하실 때 주민등록 전입 불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전입하지 말아라. 주민등록을 딱 전입하는 순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명백해져요. 그래서 특히 강남 쪽 오피스텔 계약할 때 주민등록 전입 불가에 사업자 명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하고, 두 번째, 사업자 명의를 가져와서 너 여기 사업자 소재지로 해서 임차해라, 사업자로 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실제로 강남 쪽 오피스텔에 뭐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은 안 했는데, 주민등록 전입을 했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안전할까인데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걸릴 것 같아요? 사무용으로 쓸 거라고 네.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피디님이 이제 강남에 오피스텔 구하는데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래요. 그러면 피디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면 우리 쪽에 그냥 사업자 등록 하나 요청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그럼 피디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나 해서 사업자 등록증 갖다 주고 이 사업자 계좌로 해서 임대료를 계속 주고 했다고 치면 피디님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피디님이 실제로 여기서 사업할 생각이 없잖아요. 피디님은 그냥 주거용으로만 쓸 거면, 자, 이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할까요? 없죠. 왜냐면 실제로 사업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매출이 빵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임차인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그 사업자 조회만 해보면 돼요. 조회를 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은 거주 목적이고 사업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빵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두 번째,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요, 피디님한테. 아, 여기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 중이다. 여기서 사업자로서 사업 행위를 했냐 아니면 거주를 했냐 라고 전화를 받으면 피디님 뭐라고 하겠어요? 사업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했다고 만약에 해요? 그러면 매출이 없는데 그럼 이거 위장 사업자 아니냐면서 막 쪼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출이 안 나올 뿐 지금 사업 준비 중이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어디 거주하셨냐라고 물어보면 전입은 어디다 넣어놔야 되니까 이제 본가로 넣었다고 치면은 그럼 본가에서 회사 출퇴근 기록이 있냐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임차인을 터는 경우는 없는데, 임차인 현지조사 했을 때 국세청에서 전화 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허위 진술하거나 이러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질문조사를 할 때 국세청이 여기서 거주하셨냐 아니면 본가에 거주하셨냐, 전입은 지금 본가로 확인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데 거주가 어디서 했냐라고 하면 피디님이 국세청한테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금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 아,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기 거주했고 임차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진술이 몇 개만 확보가 되면 이 오피스텔은 실제로는 집으로 봤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고요. 만약에 아무리 철저하게 주민등록 전입 불가를 했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하나씩 확인 조사를 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크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하나도 주민등록 전입이 없었고 임차인들도 따박따박 사업자가 실제로 있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 출입문 다 있잖아요. 이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은 실제로 업무 시설로서 건축법상 허가가 난 거고 등기도 명확히 박혀 있고, 그러면 얘는 업무 시설이 맞아요. 하지만 위에서 나온 것처럼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주택으로 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으로도 썼다가 사업자로도 썼다가 또 주택으로 썼다가 사업자로 썼어요. 그리고 내가 매각할 때 임차인이 나가서 공실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뭘로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 주택인이 사업자로 썼다면 달라질까요? 취득할 때는 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취득할 때는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이제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려는데 이 오피스텔이 내가 주택으로도 임차하고 사업자로도 임차를 하다가 이제 공실이 됐어. 임차인이 나갔어. 비어있어. 내가 뭘 짜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공실이었고 얘를 팔았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너 주택이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세무대리인으로서 방어한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냐? 아니죠. 일단 공실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사실상 주거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즉 이제 이건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나 감면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납세자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납세자가 유리한 거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해요. 즉 전 주택이 하나입니다 라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가 주택이 하나라는 걸 너가 입증해. 그래야 너 비과세 해줄게 라는 게 과세관청의 주장. 납세자의 주장은, 그래 내가 주택이 하나라는 건 공부상 봐라. 내가 주택이 하나지. 지금 내가 주택이 또 어딨냐. 오피스텔은 분명히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 않냐. 주택이 아니다. 너가 만약에 내 비과세를 부인하려면 공부상 업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이다 라는 거를 국세청, 과세관청 너가 입증해라 라는 게 납세자의 주장. 이거는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즉 주택이 하나라는 걸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 비과세가 날아가는 거고, 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지 주택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 과세관청이 지는 거고, 주택이라는 걸 입증 못하면. 그렇게 만약에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누가 승소하냐 누가 패소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고등법원 판례도 나와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공부상, 형식상 주택은 제가 하나고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가 비과세 신고를 했고 비과세에 대한 주장 책임은 전 다 했어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라서 비과세를 부인하려면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한테 있다. 즉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라서 2주택자라 비과세가 부인된다는 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니까 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이라는 걸 과세관청이 입증하라는 건데, 공실인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주거용 시설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따라야 되고, 그렇다면 주택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 거니까 납세자의 비과세 신고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가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몇몇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도 많지만 불리한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가시고, 저희 다솔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심판원에서 구제도 받았었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도 이 오피스텔 때문에 대해서 10억 원 추징, 3억 원 추징 여러 사례에서도 구제받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혹시나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솔로 상담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짜 유튜버일 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저는 어쨌든 유튜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업로드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차인이 어쨌든 지금 업무용으로 썼냐 안 썼냐라는 점에서는 말 그대로 이 오피스텔 공간에서 유튜브를 찍고 내가 유튜브 작업을 여기서 했다라는 내용은 뭐 IP 기록이든 아니면 유튜브 업로드 기록이든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배경도 나올 거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업무 시설로 사용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데이터로는 만약에 우리가 양도하는 시기에 임차인이었고 PD님이 이 공간을 업무용으로 썼냐 주거용으로 썼냐라는 게 중요한 다툼이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입증을 해서 업무용으로 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자,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PD님이 유튜버래요. 그래서 유튜버 촬영을 할 거라고 믿고 임대를 줬어요. 근데 PD님이 실제로는 유튜브 안 찍고 여기서 잠만 자고 그냥 주거용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줄 알고 내 주택을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당연히 업무용으로 빌려줬으니까 비과세가 될 줄 알았는데 세무조사가 나왔고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임차인이 유튜브를 안 찍고 제가 여기서 상시 주거용으로 그냥 생활했습니다. 전입만 안 했지 제가 여기서 맨날 살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요. 그리고 제 양도세가 비과세가 부인된다.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임차인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쓴다고 다 확인도 했고 주민등록 전입하지 말라고 했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이 사람이 사업할 것까지 내가 기대하고 주택을 팔았는데 그럼 내가 팔기 전에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임차인님 제가 주택을 팔 건데 지금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 맞죠? 매출이 일어나고 있나요? 부가세 신고서 좀 저 좀 주실래요? 그런 거 요청을 하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도하실 때 임차인한테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매출은 일어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그런 걸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선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 영역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주택이라고 봐서 제 양도소득세가 부인된다면 앞으로 저는 주택 팔 때 아무도 오피스텔 갖고 있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때 오피스텔이 혹시나 걱정된다면 그 오피스텔 그냥 무조건 파셔라. 또는 세대가 분리된 사람한테 증여하든 양도하든 하셔라 라고 저는 조언을 할 거예요. 왜냐?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오피스텔로 너무너무 많은 분쟁이 있고 실제로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 비과세 받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이 오피스텔의 용도,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부인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 자료도 확보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법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주택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을 때 그 해법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대비를 하시고 파시는 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부인돼서 고생하는 수수료보다는 무조건 적으니까 반드시 주택 양도하실 때 내가 오피스텔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뭐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택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1세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택에 대한 내용까지만 따져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세대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추진됐는지 뭘 대비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텍스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